어머니, 건물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제가 꼭 필요해서 그래요. 안 된다. 그건 내 아버지와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거야. 엄마! 오빠한텐 다 주면서 저한텐 왜 이러세요? 전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이라고요. 어머님, 우리가 이렇게 잘 모시고 있는데 그깟 도장 하나가 그리 중요하시나요? 이제는 내 자식들이 도둑처럼 느껴지다니. 여러분의 속마음에 귀 기울이는 속마음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찢어지는 가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30년 동안 감자탕집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가 은퇴 후 겪게 된 충격적인 배신. 하지만 13년 전 한 젊은이에게 베푼 작은 온정이 60억이라는 기적으로 돌아오면서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가슴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30년을 운영했던 영잔의 감자탕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가게를 지켜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찾아오신 단골 손님들은 서운해하시면서도 그동안 수고했다며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던 분들, 얼굴을 마주하니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며 새 아이를 키워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늘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왔던 날들, 가게 한켠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갈 때쯤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집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2010년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매일 아침 가게 앞을 서성이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가게에 들어왔다가 돈이 없어 쭈뼛거리며 나가려는 모습이 안쓰러워 끼니를 대접했었죠. 그 후로 그 청년은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저희 가게를 찾았습니다. 한켠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종일 무언가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벤처기업 실패로 빚을 떠안고 재기를 준비하던 프로그래머라고 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구해 떠난다며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쓰던 컴퓨터를 두고 갔었는데 잘 살고 있나 간혹 생각이 난답니다. 큰아들 내외가 저와 함께 살자고 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이제 자신들이 모시겠다고 했을 때는 코끝이 찡했죠. 하지만 가게 건물만큼은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을, 그리고 젊은 시절 온 힘을 다해 일구어낸 이곳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으며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개업했던 날, 첫 손님을 받았던 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게에서 뛰어놀던 모습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내외의 권유로 아들네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집기들은 창고에 잘 정리해 두었고 건물은 든든한 노후 대비가 될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 준영이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큰형이 요즘 좀 이상하다 하면서 차라리 자기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당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큰아들 내외의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이 더 기울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둘째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듭니다. 이삿날 제가 가진 현금과 통장을 모두 챙겼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모은 돈과 남편의 보험금을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죠.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큰아들네 집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손주들 방도 따로 있고 저를 위한 방도 깔끔하게 준비해 놓았더군요.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큰며느리 미영이는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기 전에 밥상을 차려 놓았고 손주들은 학교 다녀와서는
제 방으로 와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걸요. 며칠이 지나자 막내딸 미래가 찾아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오랜만에 어머니가 보고 싶어 온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큰오빠와 짜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래는 저에게 기대어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부부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재산 관리를 자신들이 해주겠다며 통장을 모두 자신들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큰아들은 자신이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저를 설득했죠. 막내딸도 가세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자식이 부모님 재산 관리해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셋이서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통장을 건네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때는 내 자식들이 설마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통장을 큰아들에게 맡겼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한참을 말이 없더니 어머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둘째의 걱정이 과하다고만 생각했었죠. 오히려 큰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모든 징조가 있었습니다. 큰며느리의 과하게 다정한 태도, 막내딸의 잦은 방문, 큰아들의 적극적인 재산관리 제안. 하지만 전 그저 자식들이 저를 생각해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눈을 가린 건 바로 자식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죠. 큰아들네 집에서의 생활이 2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제가 하게 되었고 점심과 저녁 반찬도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집안 청소와 빨래도 어느새 제가 도맡아 하게 되었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이 집의 가정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이제 아침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일찍 출근한다면서 자신의 방에서 도시락만 챙겨 나가더군요. 손주들 도시락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주말에도 친정에 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큰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회사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안일은 걱정 없다며 아예 제게 모든 집안일을 떠넘기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맡긴 통장에서 학원비를 뽑아 쓴다고 하더니 한 달 뒤에는 적금을 해약했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돈을 써버렸더군요. 물어보면 나중에 다 갚을게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손주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도시락에 김밥 싸줘. 할머니, 내 방 청소해줘라며 명령하듯 말하는 날이 많아졌죠. 부모의 태도를 보고 배운 걸까요? 어느새 손주들도 저를 가정부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이제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점점 그 방문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올 때마다 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취직이 안 된다면서 생활비가 필요하다면서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면 엄마는 오빠한테만 퍼주고 나한테는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큰형네 집에서 힘들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했지만 그때 저는 아직도 큰아들과 며느리
막내딸이 변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오겠지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통장을 건네준 뒤로는 용돈도 빠듯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점점 줄었고 미용실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사는 것도 사치가 되어버렸죠.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큰아들은 다음 달에 주겠다며 미루기 일쑤였고 결국 다음 달이 되어도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라는 핑계만 대었습니다. 밤이면 가슴이 답답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었기에, 그것도 제가 가장 믿었던 큰아들이었기에 바로잡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시기만 지나면 일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죠. 처음엔 용돈이 조금 늦어지는 정도였지만 점점 그 액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지만 왜 빠져나가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큰아들이 투자를 한다며 제 적금을 모두 해지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리 상의도 없었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죠. 어머니, 지금 주식이 바닥이라 좋은 기회예요. 제가 공부 많이 했으니 걱정 마세요. 처음엔 용돈이 조금 늦어지는 정도였지만 점점 그 액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지만 왜 빠져나가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큰아들이 투자를 한다며 제 적금을 모두 해지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리 상의도 없었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죠. 어머니, 지금 주식이 바닥이라 좋은 기회예요. 제가 공부 많이 했으니 걱정 마세요. 라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노후 자금이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막내딸은 더 심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는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저의 재산을 노렸던 거죠. 큰오빠와 짜고 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간혹 찾아왔을 때 큰아들 부부는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했습니다. 둘째를 볼 때면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고 큰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둘째가 돌아간 후에는 동생이 어머니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며 험담을 했죠. 어느 날 우연히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큰아들은 주식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고 있었고 막내딸은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보험금까지 모두 날려버린 거죠. 제가 그토록 믿었던 자식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최고야 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지금의 남편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몸도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둘째 아들 가족뿐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막내딸은 제 통장 잔고가 바닥나가는 것에만 신경 쓸 뿐이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큰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큰아들의 냉담한 태도, 그리고 막내딸의 끝없는 돈 요구까지 이제는 제가 이 집의 짐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한 끼 제대로 된 밥을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큰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감자탕집 건물을 팔아서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반대하자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시면 요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어요. 라며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새끼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막내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며 히스테리를 부리더니 급기야 제 방에 있던 남편의 유품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거실에 걸려있던 남편의 사진마저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식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해놓은 음식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제가 빨아놓은 옷은 다시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심지어 손주들 앞에서 할머니는 늙어서 정신이 없으니까 말 걸지 마. 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주말에 찾아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큰형과 심하게 다퉜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이상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둘째는 제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큰형이 도박으로 회사 공금까지 썼다는 것, 막내 동생은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철저히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들이 이미 감자탕집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도장을 위조해서 서류를 준비했다가 은행에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그곳마저 빼앗으려 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잠을 잘 때도 방문을 걸어 잠가야 했습니다. 통장을 숨기고 장롱속 귀금속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내 자식들을 도둑처럼 경계해야 한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결국 저는 그날 밤 짐을 챙겨 큰아들네 집을 나왔습니다. 몰래 도망치듯 나오는 것이 서글펐지만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을 찾다가 결국 제 발길이 향한 곳은 30년간 운영했던 감자탕집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창고에는 제가 정리해뒀던 집기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캄캄한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들,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보냈던 날들, 손님들과 정을 나누며 보냈던 순간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창고 한켠에는 그 프로그래머 청년이 주고 간 컴퓨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잠은 창고 안 간이 침대에서 청했습니다. 오래된 이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큰아들네 집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는지,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밤새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건물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가게를 다시 열까?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구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2010년에 그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때 주고 간 컴퓨터는 아직도 창고 한켠에 고이 모셔두었는데 며칠 후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큰형네 집에 갔다가 제가 없다는 걸 알고 이곳저곳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울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위고 초췌한 모습은 제가 봐도 낯설었습니다. 둘째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며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이해한다며 매일 들러 식사라도 챙겨주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큰아들과 막내딸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려 했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애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는 아이들의 거짓된 사과도 달콤한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날 때까지 창고 구석에 숨어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도장을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팔자니 남편과의 추억이 아쉽고 그대로 두자니 불안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며 보낸 시간이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창고에서 오래된 짐들을 정리하던 중 문득 가게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또 큰아들이나 막내딸일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혹시 계세요? 영자 어머님.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그 청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달라졌지만 그 선한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 몇 번이나 왔었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이제 IT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당시 자신이 개발하던 프로그램이 대박이 났고 그 덕에 회사를 차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제가 정리하던 컴퓨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자신이 그때 비트코인 100개를 그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개당 900원도 안 하던 것이 지금은 상상도 못할 가격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청년은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6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그리고 제 컴퓨터에 있는 100개의 비트코인은 60억이 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제 덕분이라며 그 비트코인은 당연히 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밥 몇 끼를 대접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보답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도와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여보,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왔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생기니 두려운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아마 모든 노후 자금을 빼앗기고 금전적 여유가 없어져서 힘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청년의 도움으로 코인을 처분하고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두렵기도 했지만 청년은 믿을 만한 법무법인과 자산관리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탁계약도 맺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작은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큰 평수는 필요 없었기에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로 골랐습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집이었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꿈꿔왔던 여유로운 삶을 이제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둘째 아들이 제 독립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사 준비부터 집안 꾸미기까지 며느리와 함께 발 뻗고 나서서 도와주었죠. 하지만 절대로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행복만을 바라는 둘째 부부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큰아들과 막내딸은 제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둘째를 괴롭히며 제 행방을 캐물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둘째는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부부가 제 새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대며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해서 내쫓았습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막내딸은 도박빚 때문에 결국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고, 이제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자탕집 건물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좋은 세입자를 구해 월세를 받고 가끔 그곳에 들러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청년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통해 우선 감자탕집 건물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도장을 위조해 대출을 받으려 했던 큰아들의 시도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산관리 신탁도 설정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전문 금융기관에 맡기고 매달 생활비만 받아 쓰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더라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돈을 빼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이런 제 선택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둘째마저 돈 때문에 저를 도와주는 건 아닐까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단 한 번도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도 법무사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도록 특약도 설정했습니다. 이제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누구도 이 집에 손을 댈 수 없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언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치매에 걸리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모든 재산은 신탁을 통해 관리되도록 했고 둘째에게만 상속하기로 명시했습니다. 큰아들과 막내딸의 끈질긴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다가 점차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신은 한 번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절연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 증명도 보냈죠. 법원에도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아마 그들도 몰랐을 겁니다. 설과 추석이 다가올 때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온 것이 분명했죠. 큰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동생이 어머니를 부추겼다며 둘째를 탓했고, 막내딸은 오빠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 했죠. 경비실에는 두 사람의 사진을 맡겨두었습니다. 절대 출입을 허가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했죠. 우편물도 모두 변호사 사무실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식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만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생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장사하느라 한 번도 못 해본 일이었죠. 산책하다 보면 강변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운동 모임도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무서워 발만 담그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형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수영장에서 만난 또래들과 친해져서 수영 후에는 항상 차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둘째 며느리가 추천해준 꽃꽂이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장사하느라 꽃 한번 제대로 못 만져본 제가 이제는 제법 예쁜 꽃바구니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 생일 때는 직접 만든 꽃바구니를 선물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가끔은 감자탕집에도 들릅니다. 이제는 세입자가 들어와 잘 운영하고 있어서 마음이 놓이더군요. 창고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과 함께 제 인생을 바꾼 그 컴퓨터도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입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둘째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식사하는 것이 우리만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스레 준비해오고 손주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합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는 제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꽃꽂이 학원도 함께 다니고 쇼핑도 같이 가고 때로는 여자들끼리의 수다를 떨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기보다는 엄마와 딸 같은 사이가 되었죠. 손주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학원 끝나고 저희 집에 들러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고 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꽃바구니를 학교 선생님께 드렸다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청년, 아니 사장님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러 안부를 물어봅니다. 늘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재산 관리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나눕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는 여전히 변함없더군요. 이런 일상이 쌓이다 보니 큰아들과 막내딸에 대한 미움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여전히 용서하긴 어렵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진 않습니다. 그저 먼 곳으로 떠나보낸 이들처럼 담담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이 참 행복합니다. 옆에서 늘 힘이 되어주는 둘째 가족이 있고 마음으로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사장님이 있고 수영장과 꽃꽂이 학원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 제가 힘들었던 시절 작은 친절이 제게 큰 복으로 돌아온 것처럼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언니의 소개로 복지관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합니다. 30년 식당 운영 경험이 이런 곳에서 빛을 발하는구나 싶더군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가게 할 때의 기분이 다시 살아납니다. 둘째 며느리와 함께 가끔 보육원에도 갑니다. 손주들도 가끔 따라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청년, 아니 사장님과 의논해서 장학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일이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감자탕집 건물의 일부 공간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적은 임대료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제가 30년 장사하면서 얻은 경험들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젊은 시절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다 보니 제 마음도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봅니다. 예전에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활기 넘치는 얼굴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마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그런가 봅니다.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예전에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고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자신의 행복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의 가치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돈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삶을 지키고 행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식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웠지요.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가족의 한결같은 마음, 사장님의 진심 어린 보답,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들의 우정, 이런 진정성 있는 관계야말로 제 삶의 가장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큰아들과 막내딸에 대한 상처도 이제는 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경험이 되었네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저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을 그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됩니다.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저의 인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테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과거의 따뜻했던 마음씨가 결국 큰 축복이 되어 돌아왔네요.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큰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간절한 소원도 이루어질 거예요. 속마음 라디오는 여러분의 구독이 행운이 되어 돌아오길 기도하며 다음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